제가 여러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는데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쁜 놈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지금의 저는 화려한 싱글이랍니다. 물론 멋진 남자와 연애는 하고 있어요. 다만 결혼은 아직까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 동생과 사돈과 엮인 엄청난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노트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몇 자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부모님 덕분에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인형과 장난감 유통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살던 지역에서 모두가 아는 분들이셨어요. 재력도 있고 이웃들에게 공짜로 인형과 장난감을 나누어 주셔서 아주 유명했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은 금실이 좋은 부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길거리를 걸으면 꼭 손을 잡으시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셔서 동네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셨다네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인꼬부부 그 자체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에 띠동갑인 여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계획한 임신이 아니어서 당황하셨지만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건강하게 낳아주셨답니다. 동생은 부모님과 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동네 이웃들이 제 동생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흐뭇하게 웃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여동생이 4살이 될 때까지는 동네에서 가장 부러운 가정이 저희 집이었어요. 잘 사는 집들이 많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 중에서 으뜸이셨거든요. 게다가 가정이 매우 화목하니 이웃들의 부러움 그 자체였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부모님은 믿었던 이웃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사기꾼들은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동네에 내로라 하는 부잣집 식구들에게 접근해 아주 큰 유치원을 설립한다 말하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 손쉽게 투자금을 내주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대한 금액의 돈을 대출해서 유치원 사업에 투자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들은 유치원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른날 밤에 도주를 했어요. 사기꾼이 사라졌는데도 많은 이웃들은 끝까지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이웃들에게 잘하는 건 물론 봉사활동과 기부를 서슴지 않고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칠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유치원 사업 투자금을 건네준 이웃들이 모두 모여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사기꾼들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가짜 신분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고 전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잡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잃어버린 돈을 잊는 게 낫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은 장난감 사업장을 정리했는데 남아있는 빚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심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하셨어요. 이 옆에 내가 또 술을 퍼마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뛰고 왔는데 말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거야? 남아있는 빚을 갚으려면 당신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인데? 그래, 내 책임이다. 내가 그 사기꾼 연놈들이 꼬시는 말에 넘어가서 이 사달이 났다. 됐냐? 아유, 답답한 인간아.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딸아이들을 생각해. 됐거든? 난 그 돈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 사기꾼들이 잡힐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형사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 해외로 튄 데다 신분도 위조했다잖아. 그런 사기꾼을 무슨 수로 잡아?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제발 술 좀 작작 처먹어. 나 건드리지 말고 꺼져! 안 그래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이야. 부모님은 서로의 탓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셨고 정신이 망가지셔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아빠가 막노동을 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두 다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신세가 되고 말았죠. 결국 아빠는 가장의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엄마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주었습니다. 매일 취해 있는 엄마는 그까짓 이혼 얼마든지 하겠다며 조금의 겁도 내지 않으셨어요. 며칠 뒤 아빠는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자매를 양육할 형편도 되지 않고 가정의 짐만 될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하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말이죠. 저는 슬픔보단 걱정이 앞섰어요. 아직 5살도 되지 않은 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해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술독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지, 저는 학생이라 할 수 있는 게 동생을 돌보는 것뿐이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겨우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동생을 키울 수 있었네요. 또한 동네 이웃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도와주는 덕에 1년 동안 버티는 삶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1년 뒤 술독에 빠진 엄마가 간암에 걸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떠났을 때처럼 슬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어린 동생이 걱정될 뿐이었죠. 결국 저는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한 일은 햄버거 가게와 새벽 우유 배달 일이었습니다. 동생을 돌봐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2가지 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는 최저시급의 개념이 없는 시절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시급 1,100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푼돈을 벌어 동생을 키워나갔고 저도 미래를 위해 틈틈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하늘에서 복을 주려는지 저는 17 나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학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생을 생각해서 대학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우연히 경찰대학은 학비가 무료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경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의 동생 인생을 망쳐버린 사기꾼들 잡으라고 하늘에서 길을 열어준 것만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그 길을 가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를 했네요. 이번에도 하늘이 도왔는지 저는 경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19살일 때 일이었죠. 대학 생활과 동생의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어려웠지만 교수님들이 편의를 봐주셔서 불가피하게 수업을 듣지 못해도 이해해 주셨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수님들과 동기들이 제 생각을 참 많이 해준 것 같아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크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학교와 육아를 병행하고 4년 뒤 경위로 임명되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민원실에서만 일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민원실도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제 성격에는 맞지 않았고 하루빨리 저희 부모님처럼 피해를 당한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매년 형사기로 지원서를 넣었어요. 저희 부모님 인생을 망친 사기꾼들을 생각해 지능범죄과로 지원을 했죠. 다른 강력범죄도 가고 싶었지만 사기로 인해 한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걸 경험해서 그런지 나쁜 사기꾼들을 모조리 잡고 싶더라고요. 결국 경찰이 된 지 4년 만에 지능범죄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잔뼈 굵은 형사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며 사기꾼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많은 사기꾼들을 잡아들였고 피해자를 줄이는데 애를 무진장 썼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빌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 나이 40살이 되었고 꼬맹이였던 동생이 28살이 되었답니다. 제 눈에는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인데 다 컸다고 자주 까불었네요. 여동생은 까불다 저에게 진짜 큰 충격의 말을 안겼습니다. 언니, 나 결혼해. 뭐라고 했니, 소영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응, 나 결혼한다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어. 이 기집애가 언니도 못 간 시집을 네가 먼저 가겠다고? 그리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통보를 해? 아, 언니, 난리 좀 치지 마. 나도 내일 모레면 30이라고. 언제까지 꼬마 너만 볼 거야? 그리고 언니는 비혼주의자여서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동생의 결혼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넘게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영아, 너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막 그래? 언니를 버리고 결혼하고 싶어? 언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더라. 당연히 언니랑 떨어지는 게 싫기는 하지만 결혼은 하고 싶어. 지금 내 남자친구는 하나부터 10까지 나랑 척척 맞는 남자야. 그리고 집도 부자에다 사업도 크게 해서 돈도 잘 벌어.
나 지금 남자친구 잡으면 완전 호강하고 살 거라고. 평생 일 같은 거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했어. 에휴, 네가 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서 부잣집 남자를 만난 거야? 괜히 언니가 미안해지잖아. 뭐야 언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걸 언니가 다 해줬으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나한테는 언니가 아빠고 엄마야. 내 기억에는 부모님은 싸우기만 하고 언니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만 기억된다고. 오구, 우리 서영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어른스럽게 말도 할 줄 알고? 언니, 나 어디 가면 이제 아줌마 소리 들어. 그만 좀 해. 에구구, 그러셨어요? 벌써 아줌마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무리 동생이 나이를 먹었어도 제 눈에는 여전히 귀여운 애기처럼 보였네요. 며칠 뒤, 동생이 결혼할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한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어디서 본 듯한 쎄한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혹시 경찰서에 오신 적이 있나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 누님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시민이라고요. 형사라서 그런지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아, 미안해요. 제가 직업병이라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 습관이 있네요. 낯이 있기는 한데 제가 잘못 본 것 같군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제가 저녁을 금방 준비할게요. 저는 의심을 거두고 저녁 준비를 했고 잠시 후 동생과 남자친구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크게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슈퍼카 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슈퍼카를 수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수십 대의 슈퍼카가 있더라고요. 그 많은 차를 굴리고 다닐 수 없으니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하다가 렌트 사업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사업은 대박이 났고요. 아, 그러시구나. 슈퍼카를 수집할 정도로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신가 봐요.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물음에 여동생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언니, 지금 취조해? 밥 먹다가 체하겠어. 내 남친 밥 좀 먹이자. 내가 너무 진지했나? 아, 미안해요. 천천히 식사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자 다시 취조 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예비 제부의 부모님은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이를 나라에서 인정받아 사회적 기업까지 올랐다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지원금까지 받으며 사업하는 분들이라는 말에 제 마음에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불법적인 사업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제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어요. 한국에서 5살까지 자랐다고 했는데 고향은 어딘지 지명을 까먹었네요. 여하튼 아주 어릴 적에 미국으로 갔다고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셨나봐요.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정도면 말이죠.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나봐요. 그게 대박이 나면서 미국으로 터를 옮긴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늘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고향 땅을 밟는 게 소원이라면서 3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서영이를 만난 거고요. 대충 들어보니 문제가 되는 집안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형사촉으로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부모와 합법적인 슈퍼카 렌트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더는 취조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예비 제부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예상치도 못한 말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죠. 저기 처형, 저희 결혼하게 되면 미국으로 가서 살 계획이에요. 혹시 서영이한테 들으셨나요?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서영아, 네가 말해봐. 너 미국 가서 살 거야? 언니,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벌려놓고 와서 돌아가야 한대. 여기 렌트카 사업도 지금 정리 중이야. 내가 미치겠다, 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니? 이렇게 화낼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 언니. 미안해. 그런데 나 우리 자기랑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허락해 주라, 언니야.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여동생이 남자에게 눈이 멀어 한국 땅을 떠난다는데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서 멍하니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 남자랑 살겠다는데 왜 제가 붙잡고 막아서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미국 가서 살아라.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면 어떻겠어. 내가 괜히 성질을 냈네. 잘 살아 기집애야. 정말이야 언니? 고마워. 역시 언니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어. 나 진짜 잘 살게. 그리고 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올게. 그래, 언니 집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무 때나 와도 돼. 나한테는 서영이 네가 가장 소중하니까. 결국 저는 동생이 바라는 대로 다 하라고 허락해 주었고 예비 제부에게도 알아들을 만큼 제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여러 번 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부와의 첫 만남이 끝났네요. 이윽고 동생이 수다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때? 잘생겼지? 키 크지? 착하지? 어때? 말 좀 해봐. 응? 아이고 이 꼬맹아, 하나씩 좀 물어라. 넌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좋냐? 언니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날 만큼 좋아 죽겠냐고. 그래, 네 말대로 얼굴도 미남이고 키도 크고 성격은 잘 모르겠다. 허세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해서 그런 거겠지? 무슨 대답이 그래? 언니, 슈퍼카 사업한다니까 괜히 딴지 거는 거지. 내 남친이 사기꾼이라도 될까봐 의심하는 거지? 그런데 아니야. 남친은 전형적인 금수저야.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면서 자란 도련님이라고. 그러니까 편견 가지고 생각하지 마. 덕분에 나도 부자가 될 거니까 얼마나 큰 횡재야. 알았다 이 기집애야. 아주 남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언니를 잡아 먹으려고 하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하나 보네. 난 언니 동생이지 자식이 아니잖아. 으이구, 말이라도 못하면. 하여튼 제부가 힘들게 하면 언니한테 바로 전화해.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후딱 날아갈 테니까. 여동생은 배시시 웃다가 상견례를 언제쯤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좋겠다고 한 달 뒤 정도가 괜찮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 명의 사기꾼을 검거하며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벌써 상견례 날짜가 다가온지도 모르고 있었죠. 언니, 내일이 상견례 하는 날인 거 알지? 뭐?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뭐야 언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상견례 날을 까먹고 있었던 거야? 언니 이런 식이면 나중에 결혼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았어, 미안해. 언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 내일 오전 근무만 하고 갈 테니까 바로 약속 장소에서 보자. 알겠어, 예쁘게 하고 와 언니. 싫거든.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서 너 망신시킬 거야. 이튿날 바쁜 업무를 후배에게 인계하고 상견례 장소로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물론 추리닝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찾아갔죠. 이윽고 예비 제부와 예비 사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돈처녀 반가워요. 형사님이 바쁜 게 정상이죠. 나는 종석이 엄마입니다. 사돈처녀도 엄청 미인이시네. 집안 유전자가 우월하구만. 반가워요. 난 종석이 애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의료장비 개발이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우리야 돈만 대주는 대표지. 일은 직원들이 다 해요. 서로 인사치레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라 시선을 거의 바닥에 두고 있었는데 눈치껏 몇 번 올려다보며 얼굴을 살폈어요. 형사의 습관이 그대로 나온 거였죠. 그리고 제부를 처음 봤을 때처럼 쎄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두 분 이상하게 낯이 익네요. 사실 제부도 처음 봤을 때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고 느꼈거든요.